출석 볼게요. 오다우, 윤지현, 김관수, 이주현, 박미승, 전채은, 임승현, 임소연, 원현희, 이은진. 이은진 학생 알았어요? 강윤석, 김은지, 서예림, 서예진, 박도현, 박수현, 남수빈, 박은지, 박가은, 정혜영, 김은서, 한인경. 출석 안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름 뭐예요? 오늘 그냥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뭐지? 상담할 때 나온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죠? 하고 지금 온도 안 된 사람 2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주실래? 딱 2명 3명이네. 여기로 보니까 수업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갖고 우리가 그 마취하는 거랑 뭐 이런 거 다 했었죠. 그다음에 수술 기구 같은 것도 같이 좀 배우고 수술포도 한 번씩 사보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동물을 실제 동물은 아니고 더미를 올려놓고 이제 그 마취할 때 모니터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외과라는 학문이 되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다양한 수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수술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다행히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는 못해도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마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니까 대충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뭐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사건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사건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 오늘 할 부분은 지혈하는 거, 그다음에 뭐 배액법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 붕대법에 관한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붕대는 한 번씩 그냥 우리가 그 동물 인형에다가 한번 감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붕대법도 사실 종류는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붕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붕대법대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수업이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찍 끝낼 생각이고, 일단은 지혈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술 그 외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 뭐 수술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멸균적인 수술, 뭐 비멸균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수술 기구 같은 거 이제 처음 배웠죠. 그 다음에 그 방사선 배웠죠. 방사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취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치면 이제 웬만큼 이제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웬만한 것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 기타 뭐 지혈법이나 배액법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수술할 때나 아니면 환자 관리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혈이라는 게 지혈은 이제 피를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피가 막 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도 그렇고 지혈은 되게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병원에서 만약 일하면은 큰 병원 같은 데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작은 병원은 제일 많은 손님이 발톱 깎는 손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발톱 이제 깎으러 오면은 발톱을 잘 깎으면 좋은데 발톱이 어떻게 생겼죠? 강아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충 아시죠? 선 있는 데까지 보통 자르죠. 그쵸? 그래서 선 있는 데까지 자르는데 강아지 발톱이 그냥 이렇게 투명한 애들도 있지만 그 까만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자르면은 피가 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발톱이 이렇게 날카롭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인데 이제 살짝 누르면 발톱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이 있어요. 그죠? 이걸 갖다 퀵이라 그래요. 퀵. 영어로 이제 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퀵은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퀵을 자르면 피가 나오겠죠. 누른 상태에서 딱 여기까지 이제 자르면 되고, 근데 하다가 이제 어쨌든 여기를 잘라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까맣다 보니까 좀 자르고 나면은 또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게 이제 동물병원에서 병원마다 다른데 동물 관리 케어 해갖고 한 3,500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뭘 해주냐면은 손톱, 발톱, 손톱 아니고 앞발톱이죠. 앞발톱, 뒷발톱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낭 한번 짜주고, 그 다음에 뭐 팔 같은 거 살살 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뭐 3,500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공짜로 해주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백신 맞고 나서 발톱 좀 잘라주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발톱을 이제 자르다 보면은 고정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봤듯이 조금 애매할 때, 그리고 발톱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잘라달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조금 잘라야 되죠. 자르다가 이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발톱 자르다가 피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한번 잘라보셨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피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응? 그쵸, 지혈제 바르죠. 그래서 지혈제 그냥 그 지혈 파우더라 그래갖고 그 노란색 가루 있죠. 그거 이제 면봉에다 묻혀서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뭐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이제 피가 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간단한 지혈이고, 그 지혈은 이제 되게 심각한 수준의 지혈도 있죠. 왜냐하면은 수술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큰 혈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말이 건드리는 거지 말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잘라야 될 땐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겸자를 묶어놔요. 겸자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 모스키토 봤죠? 모스키토랑 또 그거보다 큰 게 헬리였죠,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 로체스터 파마토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지혈 겸자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이제 봉합해요. 여기 이제 봉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필요하면 이제 혈관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뭐 사실 많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혈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봉합해갖고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반대쪽도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이런 거는 만약에 그 이제 뭐 봉합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봉합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거 잘라버렸다. 그럼 혈관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를 우리가 갈라놨으면은 배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뭐 수술자들이 보는 시야는 되게 좁아요. 이 안에서 혈관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는 이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이 걸리죠. 손을 넣어가지고 혈관을 어떻게든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을 묶을 때 그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뭐 혈관을 잘못 자르든지 해서 이제 지혈을 그러니까 피가 이제 줄줄줄 나오면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은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제 피가 줄줄줄 어디서 새니까 혈관의 압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혈액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 마취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몇 가지 본다 그랬죠. 호흡 보고, 심박 보고, 혈압 보고, 체온 보고, 그 다음에 SpO2 보고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모니터상에서 요걸로 그죠? 그때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일단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완전 응급이에요. 혈압이 일단 떨어지니까 심박도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조직으로 우리가 관류라고 하는데 피 같은 걸 제대로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뭐 잇몸도 하얘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뭐 작은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처치나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수술이 조금 뭐 어렵거나 아니면은 조금 까다로운 수술들이 있어요. 몇 가지인데 뭐 가령 잠복고환 수술 같은 거 그런 거 만약에 이제 복강 잠복고환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생식계 바로 옆으로 해갖고 이제 절개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또 큰 혈관이 지나가서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술 과정에서 지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지혈이라는 거는 혈소판 활성화와 순환 응고 인자들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고 적절한 지혈은 수혈을 확보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출혈을 방지할 수 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출혈을 방지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뭐 피가 이제 부족한 상황들을 막는 게 제일 1차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절개를 했는데 절개 부위가 자꾸 막 피가 그렇게 묻어있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 옆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시스트를 해준다면 그 뭐죠? 꺼지 같은 걸로 계속 그 부위를 닦아줘야 돼요. 닦아주면서 피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지 수혈을 확보한다는 게 이제 수술하는 거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보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수많은 질병이나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혈이 아예 그냥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쥐약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쥐약 같은 거 먹으면은 그 안에 이제 와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이라는 성분을 먹으면은 이게 쥐가 어떻게 죽냐면은 피를 막 줄줄줄 흘리면서 죽어요. 피가 응고가 잘 안 되고 피가 그 응고 인자들을 이제 억제를 하면서 출혈이 이제 심해서 죽죠. 그것처럼 만약에 강아지가 이제 그런 것들에 중독되면은 지혈이 이제 애초에 그런 건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혈소판이 많이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응고인자 같은 게 이제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자 외부에 난 사소한 상처 등은 지혈 파우더를 이용해서 지혈하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혈 파우더를 이용해서 지혈해주면 되고 지혈 파우더가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거즈를 그냥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은 지혈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혈할 수 있고 수술을 할 때 이제 혈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혈겸자를 이용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작으면은 뭐 모세혈관이나 이런 거는 모스키토 같은 걸로 막아놓고 혈관이 크거나 그러면은 텔리나 크라이어 푸셋 같은 걸로 그냥 겸자로 일시적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치를 해야 돼요. 혈관 겸자를 딱 떼는 순간 다시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사람도 그냥 딱 대고 나면은 좀 시간 지나면은 다 굳잖아요. 딱지 생기고 그것처럼 뭐 피부에 이제 절개해서 들어가면은 그 피부 쪽에는 막 모세혈관들이 많아요. 모세혈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잘라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냥 작은 혈관들만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가 그냥 살짝 나다가 맙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거즈로만 톡톡 쳐줘도 피가 안 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진짜 이제 혈관 같은 게 딱 나올 때 그럴 때는 겸자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막아둔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크면은 이거를 이제 묶는 게 좋아요. 봉합이라든지 매듭 같은 걸 이용해서 결차를 하면 좋고 그래서 혈관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묶는 거예요. 묶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묶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선 묶듯이 묶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혈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희한하게 묶는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른데 어쨌든 큰 혈관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이제 묶어서 보통 결차를 하는 편이고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출혈점의 거즈 등을 그냥 압박해서 지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소락기, 전기 소작기라고도 하고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술방에 혹시 이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많이 쓰는 게 그 리가시오라는 걸 좀 써요. 리가시오, 뭐 보비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러면은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묶으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혈관 묶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때 우리 한번 이제 실 뽑아봤죠, 그렇죠? 실 뽑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뭘로 잡는다 그랬죠? 니들홀더로 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니들홀더 이제 두 종류가 있고 가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죠. 그때 해보셨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인데 혈관이 작으면은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하기가 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가시오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열을 지져버립니다. 지져버리면 그냥 지지면서 그냥 딱 막혀요. 이렇게 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히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리가시오는 좀 가격이 있어서 요새는 웬만한 병원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지혈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셨듯이 혈관이 크냐 작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사소한 지혈이냐 심한 뭐 출혈 시의 지혈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소한 지혈이면 방금 봤듯이 뭐 누르고 있든지 지혈 파우더로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출혈이 심각하면은 봉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혈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사용의 편의성, 제품의 비용, 효과, 제품 저장 및 제형, 준비 과정의 편의성, 출혈의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혈 효과, 그 다음에 지혈에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임상적 결과, 흡수율, 면역원성, 감염원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혈을 또 할 필요가 없고 또 임상적 결과 같은 것도 중요하죠. 지혈 방법 같은 게 다른 수의사들도 썼을 때 효과가 있고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못 모르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괜히 부작용 같은 게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혈 방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수화법이라고 해갖고 그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그냥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할 때 술자가 있으면 옆에 이제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거즈를 가지고 피가 나면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압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출혈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그 거즈를 갖다 그냥 대놓고 있죠. 그런 식으로 뭐 압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대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거즈를 이용해서 출혈 부위에 그 출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압박 지혈을 하면은 응고인자로 인해서 지혈이 된다. 시간을 좀 기다리게 되면은 응고인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딱지가 생기고 이제 뭐 지혈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술 전이나 중이나 후나 모두 적용 가능하고 뒤가 나오겠지만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거즈를 사용해서 그 수혈을 확보를 해주고 보이는 걸 확보를 해주고 아니면 안 그러면 이제 뻘겋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닦아주고 피 안 나오게 닦아주면서 나중에는 거즈를 몇 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야 돼요.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사람이 여기 나오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제 거즈 카운팅이라 해가지고 수술 보조자가 지혈을 위해 거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즈 카운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카운팅이 센다는 거잖아요. 거즈의 개수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수술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수술팩 싸는 거 보여드렸죠. 수술팩 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죠. 기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즈도 항문팩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보통 거즈를 한 10장 정도 넣어요. 10장 정도 딱 넣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그 수술 보조해주는 사람이 거즈 10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럼 수술할 때 막 쓴단 말이에요. 거즈를 이제 쓰고 나서 봉합을 하기 직전에 일반적으로 봉합하기 직전에 거즈가 몇 장인지 수술자랑 그 다음에 그 수술 보조해주는 사람이랑 이제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거즈 뭐 여기도 있고 해서 거즈 10장입니다 하면은 처음에 10장이 있었고 나중에도 10장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거즈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장이었는데 9장이다. 그럼 하나 몸에 있겠죠.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즈 카운팅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봉합하기 직전에 꼭 거즈 카운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 보조자가 지혈을 위해 거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수술 전과 후 반드시, 전과 후라기보다는 수술 전이랑 봉합하기 직전에 반드시 술자와 함께 거즈 카운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즈 등도 고려. 이거는 뭐냐면은 거즈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피가 줄줄줄 묻어있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수술을 할 때는 멸균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함부로 어디 묻히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뭐가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던지기도 합니다,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바닥에 이제 몇 개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나 그 수술 이제 절개부가 조금 깊을 때는 가령 옆에서 봤을 때 절개부가 이렇게 됐다고 쳐요. 여기서 이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즈를 갖다가 거즈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한 장 쏙 넣어요. 그러면은 거즈가 계속 이제 여기 있는 걸 흡수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한 장 넣은 거 깜빡하고 나서 거즈 세보니까 거즈가 이제 한 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해주, 수의사가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크지 않은 병원에서는 동물보건사들이 보조를 해주겠죠. 그럼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거즈가 들어갔을 때는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즈 한 장 들어갔습니다. 거즈 2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10장이니까 나중에 봉합하기 직전에 10장이어야 되니까 그걸 세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거즈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흡수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즈 아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거즈 빼는 거를 이제 깜빡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그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수술하는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열잖아요. 열고 나면은 얘 여기서 막 꿀렁꿀렁하게 막 움직여요. 안에 장기들이 꿀렁꿀렁하게 움직이고 안에서 그 장기들이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만약에 딱 놨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만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장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복막 있고 뭐 피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 뭐 장갑막 있고 안에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덩치가 있는 게라면 그 안에 이제 지방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피는 잔뜩 묻어가지고 안에서, 그러면 거즈를 나중에 찾질 못하고 꿀렁꿀렁 하다가 그냥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에 이제 거즈가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돼요.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즈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지만 피를 이제 많이 머금게 되면은 이게 모양이 뭐 다 구겨지고 막 쪼만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뻘개지고 그러면 찾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재수술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무조건 찾아야 되고, 그래서 거즈 카운팅을 통해서 출혈량을 가늠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거즈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출혈량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거즈가 이제 사이즈가 요만한 것도 있고 요보다 큰 것도 있어요. 뭐 우리가 2x2 뭐 이렇게 4x4 이렇게 부르는데 거즈가 이제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먹을 수 있는 피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즈가 뭐 우리 10장 정도에서 잔뜩 묻었다 그러면은 출혈이 어느 정도 됐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출혈량을 어느 정도 가능을 하면은 나중에 수액을 주거나 할 때 이제 편하죠. 그래서 출혈이 좀 많았다 그러면은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했을 테니까 수액을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전기소작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혈에 있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왜냐하면 되게 편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가위처럼 생겼습니다. 가위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결선 있죠. 요걸 갖다 이런 기계에다 딱 꽂아요. 여기 기계에다 딱 꽂으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가위는 가위인데 이걸 갖다가 손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자기가 노랫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 삐리삐리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여기를 갖다가 지져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을 갖다 지져버리면은 더 이상 봉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그냥 혈관 내려보내면 돼요. 혈관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봉합을 해갖고 내려보내야 되죠. 안 그러면 피가 안에서 줄줄줄 나올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보낼 때. 근데 만약에 이제 리가시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딱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합할 거 없이 딱 찍기만 하면은 혈관 자체가 이제 봉합이 되고, 리가시오는 가위처럼 생겼고 고비는 이 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고비랑 리가시오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펜처럼 생긴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혈관이 이렇게 있고
혈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피가 막 나오거나 잘리거나 피가 나오겠죠. 그냥 보비를 갖다가 여기 이제 지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비이고 리가시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위처럼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지혈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방법. 널리라고 한 게 옛날에는 리가시어를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씁니다. 그래서 조그만 병원도 리가시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게 이 가위가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돼서 안 썼는데 리가시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술에 드는 시간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봉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령 특히 이제 여아중성화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난소 쪽에 이제 큰 혈관들이 있어요. 난소 동맥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묶습니다. 그걸 묶는데 리가시어를 하게 되면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 지져버리는 거예요. 지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때 여아중성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보게 될 수가 아마 여아중성화 쓸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궁을 이제 들어 올려요. 자궁을 들어 올리고 옆에 이제 난소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갖다가 그냥 리가시어로 그냥 지져버려요. 원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봉합을 한 다음에 봉합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개를 합니다. 두 개를 한 다음에 밑에는 이제 여기 이제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되게 작아요. 강아지들이 작고 그 다음에 고양이들도 되게 많이 해요. 중성화를.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궁이 지금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작고 뭐 이렇게 크게 그 발전기나 이런 때가 아니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발전기 1년에 2번밖에 안 오죠. 그러면은 자궁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작아서 그냥 리가시어로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말티즈라든지 치아와 그냥 중성화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리가시어로 지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수술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일반적으로 원래는 이제 작은 혈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고 더 큰 혈관에는 결철법이 사용이 되는데 막상 가면은 그냥 다 리가시어로 지져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크든 작든. 자, 이게 뭐 당극성이 있고 양극성이 있어서 이게 뭐 당극성이 어떻고 양극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당극성에 비해서 양극성이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다고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멸균을 어떻게 할까요? 자, 병원에서 멸균할 방법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보통. 하나가 아벨멸균법, 오토클레이법, 요거. 이게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오가스 멸균이 있어요. 이오가스 멸균. 그 다음에 플라즈마 멸균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플라즈마 멸균법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용을 하지 않는 데가 많고, 기본적으로 오토클레이법은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죠? 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거는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돌리지 못하면은 얘네 같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녹는단 말이에요. 오토클레이브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이오가스 멸균을 합니다. 그래서 이오가스를 하는 옛날에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죠. 봉지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봉지에 넣어서 이오가스 멸균을 하게 되면은 멸균하는 시간은 대부분 이제 짧게 걸리고 이오가스 멸균의 특징이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정화시키는 데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밤에 보통 돌려놓고 아침에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오가스로 보통 보비라든지 리가시어라든지 멸균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게 과하게 사용하면은 치료가 지연이 되거나 괴사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그 혈관을 갖다가 가위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지져버리고 태워버리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하면은 여기 이제 지잉할 때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백질에 굉장히 높은 열을 가해서 이제 지져버리는 거니까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은 살들이 다 타고 이러면서 괴사가 생기든지 치료가 지연되거나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이 리가시어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사용하기 전에 여기다 연결을 해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과하게 사용하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괴사가 생기는데 이게 잘못하면 화상을 입어요. 여기인데 되게 뜨겁거든요. 여기 지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잘못 만져서 화상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냥 크지 않은 일반 되게 작은 동물병원, 뭐 원장암병원이고 이런 데 가면은 이거를 이오가스로 멸균을 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이오가스로 안 하고
그냥 막 알코올 뿌려서 멸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실 멸균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왁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아예 수술방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수술방 쪽에서 일한다 싶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병원에서 크지 않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보통 얘랑 얘가 이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본왁스는 이거는 그냥 약간 찰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밀랍이랑 연화제랑 이제 혼합을 시킨 거고, 뼈의 내강에 눌러 바르거나 출혈 억제를 위해서 뼈의 표면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흡수가 불량하고 치유가 잘 안 될 경우 감염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고무처럼 일회용으로 다 이제 포장이 돼 있고, 요걸 갖다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합성해서 붙여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지셀이라는 게 있어요. 서지셀은 지열 보조제로서 붕대처럼 생겼으며 산화된 재생성 셀룰로스로 만들어지고 국소출혈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출혈 부위나 조직면에 붙여두고 지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녹아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피를 응고십니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딱 거즈 같은 느낌인데, 그냥 이 자체가 일반적인 거즈는 지혈이 안 되죠. 이렇게 누르고 기다렸다 이제 피가 멈출 때까지 이제 누르고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두면은 그대로 지혈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거즈 자체도 그냥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이 쉽고 지혈 효과도 좋으며 상처에 바로 적용도 가능하고, 서지셀은 몸에서 흡수가 되지만, 그래서 몸에서 흡수가 한 1, 2주 정도면 흡수가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감염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지혈이 됐으면은 남아있는 부분은 빼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서지셀 오리지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종류가 있어요. 거지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부직포처럼 된 것도 있고, 약간 솜처럼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의사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젤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서지셀이랑 이게 비슷한데 형태만 조금 다르고 약간 스폰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지셀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흡수성 젤라틴 스폰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둬도 흡수가 돼요.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리면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면 되게 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즈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빼는 거 깜빡하면 큰일이죠. 근데 이건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출혈부에 적용이 시켰을 때 여기 부풀면서 상처 부위를 압박을 하게 돼요. 유과종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감염 부위 내 혹은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에 남겨두면 안 된다. 서지셀처럼 마찬가지로 감염이 나중에 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에는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액법이에요. 배액법. 배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작은 상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도 좀 상처가 있게 되면은 상처에서 일단은 피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종류의 이제 염증 삼출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줄줄 흘러 나오는데, 그런 염증 삼출물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이제 만약에 키우신다면은,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한테 물렸다. 그걸 이제 교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막 붕대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물리면 보통 상처가 어떻게 나죠? 이빨 자국에 따라서 나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갖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빨 자국에 대해서 아는데, 보통 이제 깊게 이제 딱 찔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깊이가 이렇게 이제 피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층이 있겠죠. 이렇게 깊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겉에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깊은 상처인지 얕은 상처인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상처가 상당히 깊어갖고 안에서 뭐 세균도 증식하고 그러면서 백혈구들이 싸우고 하면서 이것저것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염증 삼출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치료가 되면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삼출물이 만약에 점점 감소가 되면은 이게 낫고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삼출물이 줄줄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 강아지는 나중에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염증 삼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을 촉진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중간중간에 계속 빼줍니다. 이 삼출물을 빼주는 과정을 갖다가 배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액. 그래서 영어로 이제 드레이니지라고 그러고 이 배액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을 계속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처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술 봉합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술 같은 경우도 자르고 나서 물론 잘 덮어놓긴 했지만 거기서 염증 삼출물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봉합 부위 같은데 그런 데서 염증 삼출물을 배출하는 행위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배액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배액이라는 게 그 안에 삼출물, 그 다음 뭐 공기, 액체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공간이죠. 그런 사간 같은 거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사용 목적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라든지 상처가 있을 때 거기 안에 고여있는 삼출물 같은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체내에 고여있는 삼출물들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염증을 촉진하고 감염을 촉진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술 및 시술 후 분비물의 배액과 출혈을 관찰하기.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있은 후에 이 삼출물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면 이거는 낫는다는 표시예요. 얘는 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냄새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수술 및 시술 후 분비물의 배액과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폐쇄된 것의 체액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강아지에서 물렸다.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를 만약에 물렸다. 강아지 이제 몸통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 그래서 강아지가 옆에 크게 상처가 난다든지 이제 물리거나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상처를 갖다가 개방해 주는 경우도 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봉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봉합을 딱 했다. 봉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봉합된 부위는 상처가 그냥 폐쇄돼 버리는 거죠. 폐쇄됐는데 안에서 오염이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삼출물 같은 게 생기는데 이 삼출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농이 차고 부풀어 오르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배액관을 이제 설치를 해줘가지고 상처에 있는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줄줄줄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처가 폐쇄됐을 때 뭐 인위적이든 보통 인위적이겠죠. 봉합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되든 만약에 상처가 폐쇄가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상처의 어떤 삼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여가지고 상처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뚫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액은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배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 배액이 있고 능동 배액이 있어요. 그래서 능동 배액도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수동 배액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펜로즈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상처가 크게 났잖아요. 얘가 어디 제 생각에는 물렸다기보다는 너덜너덜 찢어진 거겠죠. 어디서 찢어진 거면은 여기를 이제 봉합해 놨어요. 봉합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안에서 삼출물이라든지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고무줄이 이렇게 긴 게 있어요. 그리고 양옆은 이제 뚫려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안에다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배액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밑으로 그냥 뚝뚝뚝 떨어지게. 이거는 주사기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삼출물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죠.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그냥 당기든지 아니면은 이 안에 고무관이 있으면은 채광사의 압력 때문에 이제 물 같은 게 여기서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로 배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동 배액이라고 해요. 수동 배액. 그래서 이제 펜로즈 드레인이 대표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액관을 간단하게 설치를 합니다. 요거 이제 상처가 큰 거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갖다 살짝 봉합해놔요. 그러다가 삼출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를 갖다가 그냥 고무를 호스를 갖다 쏙 빼주면은 배액관이 제어가 돼요. 어쨌든 팬노즈 드레인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수동 배액이고, 두 번째는 이제 능동 배액인데, 능동 배액이랑 수동 배액의 차이는 이렇게 중력이라든지 체강 사이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냥 얘가 수동적으로 줄줄줄 나오게 하면 이게 수동 배액이고, 능동 배액은 억지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석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석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술할 때 피라든지 여러분 아마 그 치과 그 강아지 스케일링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은 석션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이제 물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스케일링, 강아지 스케일링 하는 거 이제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페달을 딱 누르게 되면은 석션이라고 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그게 석션이에요. 석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쭉 이제 빨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원리가 간단해요. 얘를 갖다가 상처 부위에 넣고, 얘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고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지? 약간 조그만 고무통처럼 돼 있어요. 고무통처럼 돼갖고 탄력 있는 고무통처럼 돼갖고 요거 살짝 눌러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압이라 그러죠. 압력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차서 쭉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오겠죠, 그렇죠? 음압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배액들이 자동으로 빨려 들어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레네이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류탄이라는 뜻이에요. 수류탄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를 심어놓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 뚜껑을 닫아버리면은 음압 때문에 여기 있던 배액들이 쭉 빨려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몸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강아지라 그러면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동글동글한 모양도 있고 모양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붕대랑 해갖고 설치해 놓으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상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쭉 빨려 들어와서 이 안쪽으로 이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럼 꽉 차겠죠. 여기가 이제 나중에 꽉 차게 되면은 여기만 분리를 해갖고 꽉 차 있는 거 버리고 다시 눌러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음압이 걸려서 남아있는 거 이제 쭉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 배액관을 이제 설치를 딱 하고 나면은 첫날 이튿날은 출혈이 되게 많아요. 출혈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면서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여기 이제 모이는 양이 되게 적어요. 그럼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삼천물이 덜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자, 그래서 이거는 석션을 사용한 액티브하게 하는 능동 배액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압을 이용해서 하고 개방성도 있고 폐쇄성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폐쇄성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이 방법이 잭슨 프렛이라는 배액법입니다. 잭슨 프렛 드레이니지라고 해요. 그래서 잭슨 프렛 배액법이 대표적인 능동 배액법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제 안에다 설치를 하고 요거는 밖에다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은 하루에 한두 번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얘가 차 있으면 안 되죠. 차 있으면은 요걸 열어갖고 버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변 카테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변 카테터도 차면은 그 강아지들 이제 보다가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입원 관리를 하다가 소변 카테터가 차면은 그걸 갖다가 분리를 시켜서 안에 있는 소변 다 버려주고 다시 연결하죠. 이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보건사의 배액관 관리. 자, 일단은 배액관이 피부에 단단하게 봉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배액관 특히 이런 거 이거 다 이쪽에 봉합을 해놔요. 봉합을 해놓기 때문에 헐겁게 되면 그냥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액관이 피부에 단단하게 봉합되는지 확인하고 배액관의 출구랑 입구를 깨끗하게 멸균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배액관을 통해서 결국은 상처가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는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닫아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죠. 드레싱을 이용해서 배액 입구, 뚜껑 등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하루 2번 정도 관찰을 하고 능동 배액은 양이 많을 때는 수시로 비워줘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 그레나이드라고 하는 그 조그만 통이 차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수시로 비워줘야 됩니다. 상처 부위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일단 상처가 막 너무 습변하거나 그러면은 세균 같은 게 자랄 수도 있으니까. 수술 후에 배액량을 상시 관찰한다. 감소하면 제거해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잭슨 프렛 계획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가령 이제 보호자가 만약에 집에 가는 경우에는 집에서 얘를 비워주세요 하면서 그 배행량을 관찰해 달라고 해요.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나오는 뭐 피라든지 삼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온다면 뭐 색깔이 어떤지 이게 뭐 출혈 피인지 아니면 장액인지 아니면 농인지 이런 것들도 다 관찰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도 감소하고 나쁜 게 안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일반적으로 배액 장치를 제거를 합니다. 이 칼라 등을 적용시켜 배액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강아지들이 배액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뭐 어떻게든 닿으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붕대를 해갖고 고정을 하는데 어쨌든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붓거나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고 감염 억제 등을 위해서 배액 부위를 뭐 클로렉시이든지 아니면 뭐 포비돈 요든지 어쨌든 소독할 수 있는 걸로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게 좋겠죠. 자, 항상의 소독 및 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갈게요.